안녕하십니까. 김능구의 전국진단 9월 8일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기의 윤석열, 기회의 홍준표, 국민의힘 경선 흐름 바뀌나 라는 주제로 짚어보겠습니다. 충남 끝 순회 경선이 1차 순회 경선이죠. 경선이 가반을 훌쩍 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압승으로 결론나면서 이재명 대세론에 큰 힘이 실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말로 예정된 대구 경북과 강원 경선, 그리고 12일 날 발표된 63만 명 1차 국민선거인단 투표 결과 또한 크게 다르지 아니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9월 마지막 주 추석 밥상 민심이 반영될 호남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 또는 누군가의 반전의 기회를 할 수 있는가? 이재명 지사 굳히는가 주목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낙연 후보가 국회의원직 사퇴 카드를 던졌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국회의원직 사퇴를 던지고 이제 배수진을 치겠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추석 민심이 반영되는 권리당원의 40%를 차지하는 호남 경선에서 승부를 짓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경선은 혼돈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경선 룰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추가하는 문제를 두고 갈등이 격화되면서 정권 교체를 향해 출발해야 되는 버스가 탑승자를 다 태우지도 못하고 서 있는 모습이 연출된 것입니다. 경선 여론조사에 나중에 4강 때죠. 역선택 방지 조항을 빼는 대신 최종 경선에서는 본선 경쟁력을 묻는 안을 제시했고 주요 대선 주자들 모두 이를 수용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본선 경쟁력이라는 자체가 어느 후보도 거부할 수 없는 명분을 갖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사인이 경합하는 국민의힘 최종 경선은 당원 의사가 50%, 민주당 최종 후보와의 비교 우위가 50% 반영되는 모양으로 치르게 되었습니다. 본선 경쟁력 조사에 대해 국민의힘 선관위는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여론조사에서 질문의 구성은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큼 실제 여론조사의 방식을 정할 때 후보 간 갈등이 재현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우선 맨 먼저 후보 단일화 2002년 대선에서 이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 단일화에서 서로 여론조사 가지고 굉장히 실갱이를 벌이다가 결국 채택된 질문은 한나라당 이해창 후보와 경쟁할 후보로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 중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라는 여론조사를 물었어요. 결과는 다 알다시피 노무현 후보가 승리했죠. 이때 전체 그 대선 주자 접합도에서는 정몽준 후보가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앞섰습니다. 그리고 그 가상 대결에서도 이 이해창 후보에 대비해서 노무현 후보보다 그 정몽준 후보가 차이가 적었고요. 이해창 후보와 경쟁할 후보로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 중 누구를 지지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건 결국 마지막에는 이 접합도거든요. 이걸 물어보면 어쨌든 정당의 어떤 결집된 파워가 높은 후보가 즉 당시 노무현 후보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설문으로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2012년 대선 당시에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협상이 있었죠. 이때도 여론조사 문항에 대한 이견으로 파행을 겪고 결과적으로는 안 후보가 대선 불출마 선언으로 이어졌습니다. 문 후보 측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경쟁할 야권 단일 후보로 누가 접합한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그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누가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백척 간두에 선 후보들에게는 일반 사람은 모르겠지만 결정적인 변수로 보이는 거죠. 가깝게는 지난 4월 서울시장 보선 당시에 오세훈과 안철수의 단일화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접합도와 경쟁력을 두고 갈등을 벌이다가 결국 두 가지를 각각 물어본 다음에 합산하는
절충 방식을 택한 바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그 변수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최종 경선은 이전처럼 양자가 아닌 사자 대결입니다. 그래서 보선 경쟁력을 수취할 수 있는 합의된 방식이 가능할지, 이처럼 역선택 반기라는 경선 룰 문제가 전면에 등장하고, 그 갈등으로 비화된 배경에는 윤석열 후보를 쫓는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 급상승이 있습니다. 부동의 1위를 유지해온 윤석열 후보와 오차 범위 내에서 경합하는 야권 주자 중 실질적인 양강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지난 4, 5일 조사한 KSY-TBS의 차기 대선 후보 접합도에서는 홍준표 후보는 전주보다 4.2% 상승한 13.6%로 이낙연 후보를 앞서며 3위를 기록했는데, 전체적으로는 2강 2종의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이재명 28, 윤석열 26.4, 홍준표 13.6, 이낙연 11.7의 그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범보수권 조사에서는 윤석열 28.2, 홍준표 26.3%로 불과 1.9%포인트 격차를 보였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추석 전 골든 크로스를 언급하기도 했는데 실제 역전이 된 결과도 나왔습니다. RN서치가 조사한 결과 야권 주조 접합도에서 홍준표 후보는 32.5%를 기록해 29.1%에 그친 윤석열 후보를 앞섰습니다.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를 시작하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경선에 역동성을 부여할 수 있는 홍준표 후보의 부상은 반길 일이라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내부에는 홍 후보의 지지율에 대한 양극단의 해석이 존재합니다. 우선 홍나땡, 홍준표가 나오면 땡큐라는 시각입니다. 현재 지지율의 상승은 여권 지지층의 전략적 선택, 즉 역선택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KSY 조사를 보면 범야권 후보 접합도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의 분포는 윤석열 52.7, 홍준표 23.9입니다. 민주당 지지층의 32.3, 호남에서는 29.8%가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여 윤 후보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는 무야홍이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무조건 야당 후보는 홍준표란 말인데요. 윤석열 전 총장의 실망한 유권자층을 흡수한 결과라는 해석입니다. 윤석열과 비교하여 연령대별 지지세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홍준표 후보는 60대 이상에서 취약한 반면 20, 30대 이른바 MZ세대에서는 상대적으로 압도적인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같은 조사 결과를 보면 60대 이상에서는 윤석열 41.2, 홍준표 14.2인데 20, 30대에서는 홍준표 31, 그래서 17%에 그치는 윤석열을 2배 가까이 앞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준석, 윤석열 갈등 시기에 노골적으로 이준석 당대표 지지를 표하며 꼰대 이미지를 벗은 효과라는 해석도 있고, 또 홍준표 특유의 사이다 합법이 젊은 세대와 소통에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은 20, 30대 지지가 MZ세대 지지가 홍준표 후보에게 오고 모든 대선 후보 여야를 합해서 1위로 나타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본인과 그 캠프에서도 깜짝 놀랄 것입니다. 제가 어제 하태경 후보를 인터뷰했는데 하태경 후보도 깜짝 놀랐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번 대선 출마가 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20, 30대와 중도층이 확장돼야 되는데 거기에서 본인이 특히 20, 30대는 열과 정을 다 쏟아서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자신했는데 이게 막상 들어가 보니까 홍준표 후보한테 가장 지지가 모아지고 있다는 거죠.
본질적으로 지금 현재 2030 세대들은 상당히 공정이라는 이슈를, 공정이라는 컨셉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이 공정을 바라는 20, 30대의 능력주의를 이야기하는 홍준표 대표가 지금 받아안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다시 말해서 20, 30대의 어떤 지금 시대적 요구를 갖다가 홍준표 후보가 안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런 부분에서 윤석열 후보는 거꾸로 20, 30대에서 점점 지지가 멀어지고 있다. 역선택된 호남과 민주당 지지층에서 상당히 높은 지지율 뿐만 아니라 2030 세대에서의 그 지지율의 어떤 이 상승, 그런 부분들이 어떤 중도층, 중도 보수층까지도, 예를 들면은 전통 보수층에다가 중도 보수층까지 홍준표 후보를 대안으로 생각하는 이런 흐름들이 만만찮다는 이야기죠. 분명한 것은 홍준표의 상승은 윤석열 대세론으로 인해 흔들리는 데 따른 반작용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 입당 이후에 기득권 보수 또는 반문 전세에 의존한 행보로 일관해왔고, 그 결과는 외연 확장의 한계와 지지율 정체 및 하락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기에 각종 설화와 처가와 부인에 대한 논란이 겹쳤고, 이번에는 총장 재직 시절 당시 미래통합당의 여권 인사들이 고발을 사수했던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검찰총장이라는 공권력을 사유하고 한편 선거개입에 개입하려고 한 헌법 유린 행위입니다. 예, 여권은 물론 홍준표, 유승민 후보까지 직접 해명하라고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이제 흔들리는 지지율과 함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석열 해이론이 번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래서 절대 강자 윤석열의 최대 위기, 홍준표의 부상 기회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만약에 이것이 검찰과 관계가 없었다고 되면은 이 윤석열 후보한테는 반전의 기회가 올 것입니다. 어쨌든 검찰에서 그 고발장을 갖다가 작성해서 넘긴 거라면은 본인이 몰랐다 하더라도 관리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인터넷에는 뭐 여러 이야기들이 그 제보자, 언론에, 인터넷 언론에 제보자가 누구냐, 뭐 이거 가지고 지금, 그리고 그 제보자가 공익 제보자가 이미 됐다. 그래서 그 사람의 비밀 보호를 해야 되는 공익 제보자 신분이 됐다고 하는데, 그렇다 해서 이게 미궁에 빠지는 게 아니라 검찰, 여야 모두 이 전체적인 어떤 이 구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언제 드러날지, 저는 미궁에 빠지는 게 아니라 아마 곧 드러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준표는 지난 2017년 19대 대선 당시 완전히 몰락했다는 자유한국당의 깃발을 들고 785만 표, 24%의 지지율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오랜 정치 이력을 통해 국민들은 그의 강점과 약점 모두를 잘 알고 있습니다. 보수의 적자를 강조하는 홍준표 후보가 한 차원을 뛰어넘어 보다 합리적인 보수의 큰 길로 성큼 나아가길 기대해 봅니다. 막말 이미지를 벗은 야권의 사이다로서 강성의 사이다 이미지로 무장한 이재명 지사와 한판 승부를 벌리는 모습, 그 어느 때보다도 답답하고 지친 국민들이 한 번쯤 그려볼 수 있는 20대 대선의 결정적인 장면일 수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경선은 9월 10일, 15일 8강을 선발하죠. 8강을. 그리고 10월 8일 4강을 선발합니다. 최종 대선 후보는 11월 5일에 결정됩니다. 결국 본선 경쟁력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경선 과정에서 일어나는 야권 주자의 부침은 현재 결과가 명확해 보이는 민주당 경선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변화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양쪽에 있어서 양당의 대선 후보 간의 가상 대결 추이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따라서 여권에도 이재명의 대선이냐 이낙연의 어떤 새로운 어떤 반전이냐를 갖다가 기대해 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